상승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조금 이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네. 하락의 기간은 매우 짧을 거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락 기간은 매우 짧을 거다. 그러면 당분간 이제 집값이 좀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 또 금리도 계속해서 인상될 것 같은 기조인데 그렇게 됐을 때 상승장이 올 수 있는 그런 기조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거라고 많이 보여져요. 지금 일단 다른 양상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네, 이게 굉장히 다른 현상이에요, 사실은. 네, 매우 그러게요? 다른 거예요. 그럼요. 아니, 벌써 이제 보세요. 이런 유튜브 같은 게 불과 10년 전에 이런 게 있었겠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알려졌다는 게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매우 많이 똑똑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 좀 쉬운 일이고 또 이렇게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전 세계 이제 보세요.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미국, 호주, 영국 다 오르는 거 다 봤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집이 모자라서 뭐 선진국이 아니라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이라는 건 그 구조 자체가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대중들이 이제. 그거를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거를 막 싸게라도 나 공포스러워서 못 살겠어 하고 막 싸게라도 던져버리는 일이 안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금덩어리 갖고 있는데 지금 금덩어리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금덩어리를 막 이렇게, 나 이거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무슨 몇만 원이나 팔아버리겠다.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금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리 떨어져도 금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슨 아주 설갑에 내놓을 일은 절대 없잖아요. 이런 사회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예전보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예, 대중들의 인식 자체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부동산은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을 텐데 결국은 정고점을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요. 이게 약간 이렇게 보면은 이해를 좀 더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 같은 데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얘기하면서 가치 투자라는 그런 개념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 투자의 개념이 한국은 안 통해요. 주식시장에. 그런데 미국은 통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개방돼 있고 온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는 주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한없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건 너무 싸. 그러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질 수가 없고 그런 정도 그래서 가치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면 결국은 부자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가치가 떨어져도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지기도 하단 말이에요. 왜냐 다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부동산이 그런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시장이 됐어요. 다들 쳐다보고 있는 시장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됐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또 내수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인식만 높아지게 되면 얼마든지 가치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에요, 이게. 예, 그런 시장이 열렸어요, 지금 사실. 예. 그러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상승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상승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락이 조금 이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하락의 기간은 매우 짧을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거는 보통 하락이 오게 되면 보통 6년, 7년 이렇게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올라온 상승에 비례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기를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락 기간은 매우 짧을 거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봐요. 과거에 봤을 때 예. 좀 입주들이 많이 공급이 많았을 때 좀 네. 주춤하는 경향도 있었잖아요. 그럼 예, 그렇죠. 이제 3기 신도시 입주를 할 시점도 거의 이제 3, 4년 정도 뒤로 보고 있을 텐데 네. 이제 하락장이 좀 짧았다고 하는데 예. 다시 또 그런 공급이 생기게 되면 네.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는데요. 네. 전제가 죄송하지만 매우 틀렸네요. 3기 신도시 3, 4년 내에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전제가. 예, 절대 안 되고요. 네. 그게 지금 맨날 나오잖아요. 분당 신도시, 뭐 일산도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되잖아요. 공급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야말로 지금 시작, 지금 분양 딱 해야 3, 4년에 일어나잖아요. 공급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몇만 호 공급할 거야, 몇십만 호 공급할 거야.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언제 도대체 공급이 되냐고요. 그럼 폭발적인 공급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에 가까워요. 예. 예. 서울 아파트 값이 3년 4개월 만에 네. 최대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예. 혹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이제 하락률 정도로만 보자면 네. 워낙 이제 금매가 이제 낮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2007년도 2008년도 이런 분위기 같은 게 아니냐, IMF 때보다도 더 나쁘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굳이 비슷한 때를 따지자면은 한 2004년 분위기, 2013년 정도 분위기 이거 비슷하다고 봐요. 2004년과 2013년이 예. 분위기가 어땠어요? 가장 큰 특징이 네. 뭐냐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거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3년도는 네. 사실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폭락장이 오기 시작했는데 네. 2008년도 폭락장이 와서는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많이 그래서 이제 하우스푸어 얘기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뭐 손해를 보고 막 팔면서 그러니까 하우스푸어가 된다니까 겁먹고 또 팔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빚만 지고 뭐 이런 형태들이 막 됐거든요. 네. 어쨌거나 그거는 거래가 많이 됐다고요. 그런데 2013년쯤 되니까 이제 그냥 거래가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됐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어쨌든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싸게 내놓거나 그것도 간간히 거래되거나 네. 뭐 이런 형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현상 중에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거래가 네. 과거의 폭락장과는 매우 다르다. 거래가 너무 적다라는 것은 본격적인 폭락장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사실은.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과거에 뭐 2004년, 2013년과 비슷한데 네. 그러면 그 미래, 이제 지금이 지나고 나면 네. 시장은 좀 어떤 모습으로 좀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거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거래가 없냐 이거죠. 과거와는 다르게. 그럼 과거와는 정말 다른 점이 있냐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와는 달리 급한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확실히 이제 내가 꼭 팔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네. 분들이 옛날보다 확 줄은 상태예요, 지금. 예전에는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았던 거죠.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이제 2008년도 예를 들자면은 대출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죠. 지금도 이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비율 자체가 낮잖아요. 지금은 대출 막 80%씩 내고 하는 뭐 이렇게 대출을 해가지고 집 산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아주 극소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대출을 한 60%는 최하고 거의 70% 정도는 거의 대출을 받고 샀다고요. 대출을 많이 해줬군요. 또 집값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많이 해줬고요. 또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자가 올라가고 또 집값이 내려가고 이러니까 당연히 공포스럽고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막 물량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자가 막 올라가지고 괴롭기는 해도 막 못 견딜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네, 혹시 그런 그때 상황이에요. 금리는 몇 프로 정도가 됐을까요? 그때도 금리가, 그러니까 IMF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그 이후로도 계속 뭐 6%, 7%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올라갔죠, 금리가. 예, 지금도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좀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 그렇다고 해도 그 숫자는
이 뭐 이제 시장의 가격을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끌어내릴 정도의 절대적인 어느 정도의 숫자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숫자가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벌써 우리 대출 규제한 게 언제냐면 벌써 3, 4년 전에 벌써 다 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대출을 무리하게 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어떤 사회적인 현상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정도의 숫자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미 좀 정부에서 3년, 4년 정도 전에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그래서 대출 총량 자체가 일단 가계부채 자체가 그래도 개개인으로 봤을 때 조금씩 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이랑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상승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그런 시그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규제를 제일 주목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일단은 규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규제라는 건 그 규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제가 지금은 취득세예요, 사실. 취득세요? 네. 취득세를 완화시켜주는 시점이 언제냐를 보셔야 돼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게 하는 시점이. 근데 뭐 지금 뭐 당장 종부세도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하여간 취득세를 완화시켜주는 예전처럼 돌아가는 그 시점이 아마 이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시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렇게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대차법이 폐기되는 순간. 근데 임대차법 폐기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상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치권에서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꾸 관심이 좀 멀어져 가긴 해요. 이제 좀 멀어지고 있죠. 그 정치권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뭐 우리가 정권을 뭐 잡았냐 말았냐 뭐 이런 수준까지는 아닌 거로 보여져요. 그렇게 자꾸 관심이 멀어지면 그리고 또 경제도 계속 나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규제는 이제 거꾸로 역으로 규제는 풀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규제가 시장이 진짜 안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좀 내수 시장이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좀 규제를 많이 풀 텐데 조금 전에 취득세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거의 똑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취득세를 좀 완화를 시키면 집값이 그래도 상승상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거는 아마도 좀 투자를 하는 분들이 들어와야지 된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뭐 이제 뭐 자꾸 듣는 분들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진실이니까. 왜냐면 그래서 IMF 때도 이제 정부가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한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보지 않겠다. 얼마든지 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기명 채권 같은 거 막 발행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증여도 공짜로 이제 뭐 증여세도 안 내고 이렇게 거의 합법적인 루트로 증여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지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움직여주면은 부동산이 움직이고 그러면 또 보통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따라서 이제 우리도 사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자금 여력이 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럼 더 부자들 부자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약간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경기도 조절하잖아요. 너무 올라가는 것도 나쁘고 너무 이제 침체되는 것도 나쁘기 때문에 조절하잖아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승장에 대해서 상승장이 올 때의 징조를 좀 여쭤봤었는데 반대로 하락장이 올 때 징조가 있을까요? 뭐 하락장은 뭐 지금 뭐 사실 이미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조라는 건 사실 뭐 저는 이제 가장 큰 징조를 그렇게 봐요. 뭐냐면은 너무 대중들이 흥분하는 게 일단 제가 가장 큰 징조예요. 대중들이 너무 막 사고 싶어서 막 안 달라고 막 이러는 거는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대중들이 이렇게 너무 흥분한다는 거 불안하다, 위험하다, 뭔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느낌을 일단 제일 먼저 받았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정부의 규제가 계속 강해지는 것도 하락 징조가 오기 바로 일보 직전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예전에도 제가 누차 많이 얘기했지만 법인으로 투자하고 뭐 이러는 것도 제가 좀 자제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좀 했다 그러면 법인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고서 뭐 다 투자하고 그런데 법인 갑자기 종부세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봤는데 그랬더니 또 정부의 규제 더 센 게 나와가지고 멘붕 오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곧 이제 하락이 온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상승장이 이제 진짜 좀 급격하게 시작되고 나면 점점 조금씩 규제가 들어갈 거고 그렇죠. 다시 또 하락장이 그 규제 때문에 하락장으로 되고 나면 다시 규제를 완화시켜 줄 거고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완만하게 조정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이제 인간의 심리가 이제 출렁출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지식을 쌓는지도 그분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지식을 좀 쌓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오히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라는 거를 찾기가 오히려 어렵고, 거꾸로 해라. 어떤 거냐면 나쁜 게 뭐냐를 제해라. 예, 이런 얘기 조언을 했거든요. 나쁜 것들을 제하고 남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나쁜 것들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그게 중요하죠. 나쁜 것들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나쁜 거다.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킨다. 너무 공부를 정말 마치 이제 부동산 공부를 뭐 진짜 뭐 고시하는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빡세게 해야지만이 뭔가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거, 이거 나쁜 교육이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너무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나쁜 교육이다. 이거 나쁜 교육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싼 거 나쁜 거다. 몇 개 안 남겠는데요? 그럼 몇 개 안 남아요, 진짜로. 진짜 몇 개 안 남겠는데요? 진짜 몇 개 안 남아요. 너무 싼 거 절대 좋은 거 아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진짜 좋은 얘기를 그렇게 싸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싼 교육들만, 이제 뭐 참고로 싼 교육들을 좀 듣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불할 생각도 하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김사부님께서 처음 투자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매체들이 하나도 없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여쭤봐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계속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행착오 많이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냥 진짜 울먹거릴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반토막이 날아가 버렸어요. 반토막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돈도 큰 돈이었고 그 반토막이 날아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뭐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나 같은 선생이 있었더라면은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물건을 산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산 것도 뭐 잘한 건 아니에요.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거다. 투자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이 진짜 이득인 거지. 무슨 월급쟁이, 여기 월급쟁이가 직장인, 하여간 이런 것처럼 따갔다가 자, 이번에는 뭐 100만 원 벌었고, 그럼 13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절대 투자가 아니다. 투자라는 건 변동성이 있고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게 투자인 거다. 그러니까 그거 반토막 날렸다고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지 말아라. 라고 저 같은 선생이 얘기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위로를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뭐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